이 에는 이 칸펜이라는 아주 독특한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칸펜은 우리 모세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이뇨작용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고요, 조골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골다공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김영재 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나요? 신장은 우리 인체에서 해독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해독기관이 간이랑 신장인데, 이 신장은 간뿐만 아니라 소장과 폐와도 밀접하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폐, 소장, 신장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의존하다는 게 있다 보니까 신장은 망가져도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단할 때 신장이 적어도 한 40%에서 50% 정도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 질환을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내는 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나빠지는 증상들을 알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신장이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는 겁니다. 신장은 우리 인체에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기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변을 농축하거나 소변의 농축을 다시 좀 옅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할 초기에는 이 농축하는 능력을 잃게 되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도 소변을 자주 봐요.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품을 얘기하면은 단백뇨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품이 있다 그래서 꼭 단백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백뇨가 있는 분들이, 거품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왔는데, 소변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독소가 많고 신장의 기능을 잃음으로써 그 독소의 배출이 저하되면서 우리 몸에서 독소를 쥐어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장이 나빠지면서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 후에 신장이 점점 나빠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몸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만성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소가 빠지지 않으면서 이 독소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인체 전체에 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뇌에 퍼지게 돼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또한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고요. 점점 독소가 쌓이고 모세혈관, 특히 말초, 우리 근육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밤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 주위가 푸석푸석해지고요. 독소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데,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발목 쪽에 혈관들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붓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부에 있는 말초혈관들의 순환이 저하되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고 가렵기 시작하고요. 또 위, 장, 간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이게 더 나아가면은 이유를 모르는 구역감이나 구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신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혈압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약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혈압이 컨트롤이 됐는데, 똑같은 양의 양을 먹어도 점점 혈압이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또는 혈압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괜찮았는데 별 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신장이 나빠지는 증상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갑자기 급성으로 신장이 좋아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등의 통증입니다. 등에 있는 갈비와 척추가 만나는 각이 있는데, 그쪽이 욱신욱신 아프거나 따끔따끔하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 있는 건가요? 신장이 나빠지는 주 원인은 바로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핏 덩어리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 장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장, 눈, 그리고 뇌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신장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신장에는 200만 개의 뇨간이 있습니다. 각 하나의 신장에 100만 개, 그 뇨간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독소들, 그리고 불필요한 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체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독소를 흡입하고 그 독소를 내보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해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뇨관에 있는 세포들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뇨관으로 가는 그리고 사구체로 가는 혈액순환, 즉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저하가 될 때 신장의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저하가 된다. 그러면은 꼭 내 모세혈관과 그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것들이 내 신장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우리 식생활 습관입니다. 음식을 너무 짜게 먹는다거나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충분히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생채소와 생과일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는다거나 또한 이러한 혈액순환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공식품들, 튀김 또는 대표적으로 육류를 많이 섭취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 섭취 또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단백질에 관심이 많고 또 여러 단백질에 대한 우리가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의학적인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질병은 단백질 부족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백질에 대한 우상화나 단백질에 대한 잘못된 열풍 때문에 오히려 신장을 망치는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육류, 즉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여러 연구가 얘기할 때 아주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 여러 유수한 기관들에서 발암 물질이라고 정정해 놓은 것입니다. 육류는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센터에 의해서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1군 발암 물질은 가공육, 즉 햄이나 베이컨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자주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양고기는 이제 2군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군은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2군 A는 발암 물질일 것이다. 그리고 2군 B는 발암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육류가 1군이 되지 않고 2군이 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세요. 왜 이게 2군으로 돼 있냐면은 우리가 소고기나 양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은 것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1군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의 부족으로 2군 A로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조금 더 정확한 증거를 뭘 원하냐면은 이제 임상 실험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공육, 즉 햄이나 베이컨 이게 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군으로 돼 있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한번 봐봐요. 소고기가 발암 물질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그룹은 소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다른 그룹은 발암 물질이 아닌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먹어야 되는 기간이 한 9년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식품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나타내기에는 9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한 그룹은 발암 물질을 9년 동안 먹이고 다른 그룹은 발암 물질이 아닌 채소를 9년 동안 먹인다면은 이 실험은 비윤리적인 실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2군으로 들어간 거지 이게 2군에 있다 그래서 발암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먹지 않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가 있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인체에서 대사를 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동물성 단백질이 인체에 들어오면은 아미노산으로 바뀌고요. 이 아미노산을 다시 대사를 해서 체단백질, 세포 단백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분열을 합니다. 재생을 하잖아요. 이 재생을 할 때 분열을 할 때 한 단계를 거치고 다시 재생을 하면서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4에서 5가지 단계마다 젖산이 나옵니다. 이 젖산은 인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모세혈관의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고 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의 잘못된 관리입니다. 이 당뇨와 고혈압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혈관성 질환입니다.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이고요. 고혈압 또한 우리 혈관을 막아가는 질병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핏덩어리예요. 두 개의 핏덩어리의 혈액순환을 가장 저하시키는 두 가지의 질병을 고치지 않을 때 신장 기능은 상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과 고혈압 환자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약으로만 의존해서는 신장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당뇨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약에만 의존했을 때는 합병증에 걸리는 확률이 월등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혈압은 혈압 조절을 잘하면은 약간의 신장 질환의 발병을 늦출 수는 있지만은 약으로만 의존해서는 신장 질환의 발병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는 우리가 1kg당 1g을 먹어야 된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그 후속 연구 결과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은 1kg당 0.5g이나 0.6g 정도가 좋은데 이제 어떠한 단백질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인체의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콩은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옛날 영양학에서 나온 생각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최신의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 자료에 하면은 식물성 단백질에도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중국에는 콩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콩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은 콩에는 단백질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칼도 많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암을 유발할 수가 있고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인체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 줌과 동시에 암을 예방하고 항염을 할 수 있는 영양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신장이 한 번 망가지면은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장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너무 맞는 말입니다. 예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하고 싶은 것은 망가진 신장도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먹는 것을 바꾸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보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두고 더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치료에 중점을 뒀지만은 저희 천연건강교육센터, 즉 저희 센터에 오시는 환자들을 봤을 때는 다른 여러 케이스들을 봤는데 어떤 한 환자분은 이제 50대 중반의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당뇨를 잘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뇨성 만성 질환을 걸리신 분인데 만성 신장 질환 4기에 환자하셨어요. 하지만 이분이 모세혈관의 혈액 순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신과알 주스를 많이 마시고 또 그분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통해서 맞는 식단을 진행했을 때 약 3개월 만에 다시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구체 경화증이나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던 분이 식단 조절과 그리고 생채소와 생과일 주스를 그분에 맞게끔 상담을 통해서 먹었을 때 신장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체의 한 세포가 망가지면은 다시 재생하기가 어렵다는 것들이 몇 가지 장기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장과 뇌입니다. 하지만 2018년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해마가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뇌신경세포가 재생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장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세포도
그 세포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신장세포가 죽어나가는 것이 그 신장세포를 살릴 수 있는 모세혈관의 상태와 그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것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면은,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은 신장세포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거 들어보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신장 건강에 효과적인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최고 중요합니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채소입니다. 이 채소 중에서도 제가 꼽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근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 세 번째는 오이, 그리고 네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이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가 돼서 우리 인체에 쌓이는 독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입니다. 신장이 나쁜 분들은 히모글로빈 수치가, 혈색소 수치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체에서 적혈구와 그리고 혈색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중간 단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신장인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일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고 적혈구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에는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의 재료가 되는 코발트가 아주 많기 때문에 비타민 B12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비타민 B12는 조혈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분이 아주 우리 혈액을, 조혈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비트에는 염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염소는 신장과 간의 정화작용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뇨작용에 아주 뛰어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한테 좋고, 또 그 외에도 코바치신이라는 강력한 항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체의 피가 독소를 걸러내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채소는 반미나리입니다. 이 반미나리에는 항염제도 많고 항산화제도 많지만은 이 캄펜이라는 아주 독특한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캄펜은 우리 모세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모세혈관의 저항성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뇨작용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많은 분들은 비타민 D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많이 걸리는데, 캄펜은 조골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골다공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골다공증의 약에 원료로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이 반미나리에는 베타피렌이라는 항염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항염제는 아주 강력한 항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 작용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미리스틴이라는 아주 독특한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 미티스린은 LDL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줌으로 인해서 혈전 예방에도 아주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반미나리를 꼭 쓰셔야 됩니다. 미나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미나리가 있고 반미나리가 있는데, 물미나리는 기생충의 숙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미나리는 드시면 안 되고 꼭 반미나리를 드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주 항산화 작용이 풍부한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에는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항산화 효소, 즉 파이토케미칼이나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채소보다 더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예방, 그리고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큰 효과가 되고요. 특히 과일 중에서도 신과일에는 유기산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장병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드시면 되겠지만은, 내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져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실 때 꼭 상담을 통해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나 아니면은 저희 메디신 네이처에는 많은 신장 질환 환자들이 찾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식단으로 해 나갔을 때 신장의 기능들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섭취하는 게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채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체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영양은
이 채소들의 섬유질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섬유질 안에 있는 영양을 얼마나 잘 추출해내서 먹을 수 있느냐가 아주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즙으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즙으로 내서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생채소를 씹어 먹는 것도 좋지만은 씹어 먹었을 때보다 7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즙을 내서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양들을 가장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즙을 내서 먹을 때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즙이 음식과 섞이게 되면은 흡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즙을 마실 때는 꼭 공복에 식사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우리 장에서의 흡수율과 또 위나 장에서의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 주셨던 4개를 한 번에 먹으면 최상의 신장 건강에 좋은 주스 즙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걸 해독즙이라고 해서 신장 환자들한테 쓰는 레시피인데 되게 좋아요. 신장 환자들이 컨디션도 엄청 좋아지고 회복하는데 상당히 빨리. 반미나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구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반미나리는 익숙지가 않으신데, 반미나리는 물미나리와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물미나리는 잎이 약간 짧고 줄기가 길어요. 하지만 반미나리는 잎과 줄기의 길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미나리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한번 찾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게 반미나리입니다. 그럼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생활 습관이 신장 건강에 효과적인가요? 우리가 먹는 것만큼 생활 습관도 신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에 있어서는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이 아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부지런함을 떠는가입니다. 앉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빨빨거리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의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사망률과 생존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20분, 30분 떼어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계속 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근육을 써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쓴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는 차를 대더라도 꼭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일부러 먼 곳에 주차를 하고 내가 가는 곳에 조금 더 걸을 수 있는다거나, 아니면 항상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좀 일어서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내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환경이라면은 중간중간에 15분, 20분마다 움직이는 습관들,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그냥 앉아 있지 마시고 이렇게 딱 발가락에 힘을 주고 발목을 밀어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를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에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햇볕입니다. 이 햇볕 쬐기가 아주 중요한데, 이 햇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이 흰 피부의 선호도를 보고 제가 살짝 놀랐는데요. 이게 솔직히 미국이나 유럽에는 까무잡잡한 피부가 오히려 더 선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피부가 약간 하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피부를 좀 태우는 게 어떻겠냐라는 소리를 제가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햇볕을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비타민 D와 원적외선입니다. 이 비타민 D는 비자외선에 있어요. 이 비자외선은 강렬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라는 호르몬으로 바꿔줍니다. 이 비타민 D는 우리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중요한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을 충분히 쬐줌으로 인해서 비타민 D의 생성을 돕는 것은 신장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적외선에 있습니다. 이 원적외선은 우리 인체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항염과 혈전 생성을 방지를 합니다. 또 어떤 연구는 혈전을 녹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외과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염증이 많고 상처에 염증이 있는 환자들을
반은 햇볕이 잘 드는 병동에, 또 반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병동에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햇볕이 잘 드는 병동에 배치된 환자들이 훨씬 회복이 빨랐고 염증 또한 많이 낮아진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은 시간을 딱 내서 아침에 한 30분, 점심에 30분, 그리고 오후에 30분 이렇게 1시간 30분 정도를 햇볕을 쬐준다면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이 될 것이고 또 항염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전 방지와 혈전을 용해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깥에 나갈 때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르잖아요. 선크림 같은 걸 발라도 그냥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햇볕을 쬐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선블락을 바르시는데 여기에는 아주 자주 인용되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호주 햇볕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 호주에 있는 인구들을 실험 대상자들을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진짜 선블락을 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이제 가짜 선블락을 주고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연구를 한 다음에 비타민 D의 수치를 쟀는데 진짜 선블락을 쓴 그룹과 가짜 선블락을 쓴 그룹 모두 다 동일한 비타민 D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블락이 비타민 D의 흡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고요. 그리고 이 원적외선은 아주 저에너지이기 때문에 의상을 뚫고 우리의 피부를 뚫고 우리의 세포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햇볕이 쨍쨍하지 않으면은 햇볕이 없는 것 같아서 햇볕을 안 쬐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있으면은 비가 오든 아니면은 그냥 우중충하든 원적외선은 충분히 우리가 쬐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햇볕을 쬐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장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물을 먹는 습관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우리의 혈액을 보면은 혈장이 한 50% 그리고 혈구들이 한 45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혈구들을 우리 세포에 운반해 주는 것이 바로 혈장입니다. 이 혈장의 농도가 얼마나 잘 우리 혈구들한테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데 이 혈장의 농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라. 그리고 2리터의 물을 마셔라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 2리터라는 것은 그냥 대충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들을 집약했을 때 평균을 냈을 때 그 정도는 우리가 먹어줘야지 우리의 혈장의 농도가 원활하게 돼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하루에 2리터의 물 마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해라. 하루에 하나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떠한가요?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 전 세대 의사 선생님들은 아스피린이 아주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세대 의사들은 이제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나오는 아주 좋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은 혈액을 묽게 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인체에 큰 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혈액을 묽게 하면은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겠죠.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출혈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출혈이 있지만은 우리 인체 내에서는 염증이 많거나 안 그러면 모세혈관이 약하게 될 때 미세 출혈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적혈구가 빠지고 그리고 혈색소의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나쁜 영향들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6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는 아스피린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더 이상 이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65세 이상에게 좋지 않다는 것은 55세나 45세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어떠한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 먹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이유든 예방을 위해서 약을 먹는 게 좋진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약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피린이고 또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메포민인데 이러한 것들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뇨제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이뇨제는 신장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충분한 혈액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뇨제는 말 그대로 그냥 물을 빼는 물약이에요. 이렇게 물을 빼는 물약을 쓸 때 혈액에 있는 물까지 빼버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저하시켜서 더 심각한 상태를 이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종이 심할 때는 물약을 먹어서, 즉 이뇨제를 먹어서 물을 뺄 필요가 있지만은 그것이 과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 이뇨제를 먹게 된다면은 오히려 신장 건강에 크나큰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뇨제 대신 천연에서 먹을 수 있는 이뇨제 혹시 이뇨식품들이 있을까요? 천연에서 먹을 수 있는 이뇨식품들은 오이, 수박이 있습니다. 약품 이뇨제를 먹으면은 인위적으로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물을 빼내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물까지 빼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은 오이, 수박 같은 이런 천연 이뇨제는 우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우리 인체에 불필요한 물질만을 빼내기 때문에 약품인 이뇨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오이나 수박 같은 천연 이뇨제를 쓰게 된다면은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되고 또 부종도 완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